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4대 기업 GDP 기여도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앞서 국민연금의 소액주주 보호 이슈의 세부 해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의 소액주주 보호 이슈는 이제 국가 정책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타겟이 재벌이고 4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4대 기업의 GDP 기여도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은 생산을 하면서 모든 요소 비용을 경제 주체들에게 소득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국민 총 생산과 국민 총 소득의 등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총 생산과 국민 총 소득, 일자리 이 셋은 이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의 국민 소득 혹은 일자리는 국민 생존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대 기업이 기여하는 이 GDP는 일자리 기여도하고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대 기업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따라서 현재의 최대 주주들이 이제 소액주주와 평등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국유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기업의 효율성은 뚝 떨어질 것이고 이제 국민들의 생존권과 아주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국민 생존권으로서의 기업 일자리와 국민연금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눌 순서는요, 먼저 이제 서론으로서 국민 생존권으로서의 기업 일자리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일자리 파악을 위한 이제 GDP 분석의 개념을 한번 얘기하고, 우리나라 총 GDP를 주요 GDP와 파생 GDP로 구분을 한 다음에 GDP를 재구성해서 이제 업종별로 일자리 기여도를 한번 재구성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중에서 첨단 선도 기업군의 GDP와 일자리 기여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중에서도 4대 기업의 일자리 기여도를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민 생존권과 경제 민주화의 측면에서 이러한 첨단 자본을 한번 평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서 국민 생존권으로서의 기업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부가가치 분석을 통해서 기업 일자리 창출처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 선도기업의 영향력을 한번 파악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갖는 의미는요, 이 생산수단이 과거에는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수단에서 인간의 이러한 생존권 문제가, 국민 생존권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주된 생산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토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기업이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처에 따라서 사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유주의는 국가가 이것을 이제 기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경제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정부가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정부가 전부 계획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소련의 스탈린이 이와 같은 계획경제를 실행을 했습니다. 1922년부터 1953년도까지 했는데요. 이제 처참하게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새로운 형태로 이것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유주의 시장경제이고요. 그리고 국가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획경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경제는 생산수단인 기업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통해서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생산과 이제 소비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시장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자유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그 자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자유가 소유권의 인정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가리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대 기업에 대한 이해에 앞서서 하나를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기업 지배구조 개편론을 장하성 씨가 전개했는데요. 한국 자본주의에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스란히 지금 현재 기업 지배구조 개편론의 이제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하성 씨가 말하는 이 4대 기업의 본질을 한번 먼저 말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하성 씨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실행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획경제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처음 아주 이런 황당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계획경제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소유자가 되어서, 기업의 소유자가 되어서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이제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을 계획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 계획경제의 산물로서 4대 기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그 상식으로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민간 경제 주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헌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다운 국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 개인이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국가로 귀속시킨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제 주체에게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위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국심의 발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사생애를 모르면은 이러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간 경제 주체를 지원하고 활용해서 현재의 오늘날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순전하게 국민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좀 절절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겠고요. 장하성 씨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실질적인 일자리 파악을 위한 GDP 분석,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일자리 파악을 위해서는 이제 GDP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내 총 생산, 이걸 부가가치 총계라고 합니다. 이것과 국민 총소득, 일자리에서 나타난 그 소득이죠. 이것의 합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 생산물의 가치는 그 구성원들 모두의 요소 소득으로 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 생산은 국내의 일자리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 총 생산을 분석하는 이유는요, 부가가치 창출처를 파악을 통해서 경제력 창출처를 파악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제조업 등에서 이런 모든 부가가치가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생 효과들을 한번 파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은요, 선진국 G10 중에서 G7 정도가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대부분은 이제 제조업이라고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제가 이렇게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제조업의 그 효과였습니다.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농주의, 중상주의가 있었는데 오히려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이 부가가치 효과를 발견을 하고 이제 여기에 경제 정책을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제 산업혁명의 하나의 중요한 그 이론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이 부가가치는 제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또 이제 깊이 파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우리나라 일자리 규모를 먼저 좀 파악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데요. 2,597만 6천 개 정도로 추정합니다. 2020년 말 현재로요. 임금 근로자가 2천만 44만 5천 명, 그리고 2020년 월 평균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됩니다. 결국 한 2,600만 개 정도 이러한 일자리 규모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총 GDP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요 GDP와 파생 GDP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파생 GDP는 이제 낙수 효과라고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요 GDP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러한 GDP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DP의 그 원천은 사실은 주요 GDP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부가가치가 사라지면 이와 함께 부수 GDP가 증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은 제조업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금융이나 부동산 임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처럼 이 금융자본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금융이 이제 주요 GDP로 이제 부각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이제 그 시대나 지역마다 다른데요.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GDP를 구성하는 업종들을 보면은요, 농축, 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요 GDP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이제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거 좀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차적 파생 GDP는요, 이 산업의 후방 연관 효과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관련 산업의 도소매, 그리고 서비스, 운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금융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산업의 경우에 이제 고도화될 경우에 이제 주요 GDP로 이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핀테크가 좀 이렇게 금융과 도소매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분석 자료에서는 이러한 산업은 정보통신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자료에서도 이제 주요 GDP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차적 그 파생 GDP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와 같이 주요 GDP 구성하는 그런 기업 구성원들과 또 1차적 파생 GDP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구성원들의 이제 소득, 말하자면 이제 요소 소득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소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GDP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의료, 복지, 요식, 교육, 여행 이런 다양한 그러한 소비 활동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파생 GDP, 낙수 GDP라고 여기에서는 이제 간주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구분에는 여러 가지 자의성이 좀 존재할 수 있고 또 시대나 지역마다 이러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자료는요, 2019년도 말 자료인데 한국은행 이 통계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주요 GDP하고 파생 GDP를 이렇게 구분을 시킨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농림, 광업, 제조, 전기, 가스, 건설, 그리고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이런 쪽은 이제 주요 GDP로 구분을 했고, 그 나머지 뭐 도소매, 운수, 금융, 부동산 이런 것들은 이제 파생 GDP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요 GDP와 파생 GDP의 비율이 45대 55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생 GDP는 이 주요 GDP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파생 GDP를 이 주요 GDP로 이제는 배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배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2019년에 이제 GDP는요 1919조입니다. 그리고 주요 GDP가 859조이고요. 그리고 파생 GDP가 1060조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배분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조업 관련된 이 GDP가 1189조입니다. 자, 그래서 GDP 비율이 6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요 일자리 총계하고 곱하면은요 그러면은 단순 평균한 일자리 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1600만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그 기여도는 한 62%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제조업을 또 이제 깊이 있게 파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아까 앞에 나타나 있는 그 표를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제조업 이것을 이제 일반 제조하고 첨단 선도 제조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첨단 선도는요 밑에 있는 업종 가지고 좀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4대 기업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크스 및 석유, 또 화학 물질 및 제품, 컴퓨터, 전자과학기기, 전기장비, 그리고 기계 및 장비, 그리고 운송장비. 여기에서의 운송장비는 이제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조로서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목재, 종이, 인쇄,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이 첨단 선도가 이제 한 71.3%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GDP 비율로는 한 44% 정도 차지했고요. 이것을 단순 평균으로 해서 일자리 규모하고 이제 매칭을 했을 때 한 1145만 8천 개 정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 첨단 선도 기업을 또 이제 4대 기업과 이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있는 자료에서 국내 첨단 선도 기업 부가가치를 379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4대 기업 부가가치 합계가 한 317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것은요 4대 기업 매출액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인데 이 매출액하고 이제 부가가치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4대 기업 관련한 모든 하청사의 부가가치를 다 합하면 이 4대 기업 매출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4대 기업은 최종 생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기업에서 그 전체를 취합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4대 기업 매출액이 4대 기업 하청사들 전체가 생산한 그러한 부가가치 합계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4대 기업 매출액을 이제는 부가가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외 것만 빼면 되겠죠. 왜냐하면 해외 현지 법인에 있는 그러한 매출액은 이제 해외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제 요소소득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배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것은 빼야 됩니다. 말하자면 해외 종속법인의 매출은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에 국내 삼성전자는요 153조의 매출이었고요. 또 연결 매출은 230조였는데 이제 국내 것만 여기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LG전자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요. 현대자동차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있는 종속법인 매출은 다 제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가 지주회사입니다. 이제 SK 네트워크와 또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결 재무제표 중에서 해외 법인 매출만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5조 정도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317조 정도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재료 수입을 제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총 첨단 선도기업 중에서 4대 기업 부가가치 비중은 한 83.42% 정도 되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대 기업 매출액과 이 부가가치를 일치시킬 때는요,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민감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만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기업 매출액을 총 생산 부가가치로 이제 본다 할 경우에 이제 4대 기업 매출은 이제 한 317조 앞에 그렇게 나타났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 4대 기업의 순수한 부가가치는 한 60조 정도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머지는 전부 하청사들의 부가가치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257조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최상위 단계에 있는 이 기업에게 이제 부속시킬 수 있는 이유는요. 이러한 최상위 기업이 해외로 이전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이전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상위를 이루는 그 기업의 부가가치에 이 모든 것을 합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상위 매출액은 전체 부가가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 현지 법인부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원재료 수입액이 차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 단계에 있는 그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하청사들에서 구입한 그 원재료도 수입액은 여기에서 모두 다 차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산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후방 연관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업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도소매나 서비스 이러한 것들은 가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서로 이제 상쇄 가능하다라는 그 전제 하에 이렇게 이 기업들의 매출을 부가가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차감해야 할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추가되어야 할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방 효과 부가가치가 사실은 수입액보다 더 크다는 가정을 우리는 가지고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도소매나 서비스에서 그 마진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전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제조업과 4대 기업의 일자리 기여도를 한번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조업에서 기여하는 이제 그 기여도가 한 62%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것은 이렇게 일반 제조업과 또 첨단 선도 기업 중에서도 이 4대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곳하고 또 4대 기업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4대 기업은요 37% 정도 우리나라의 이 GDP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 평균했을 때 일자리는 약 955만 8천 개 정도 이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여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첨단 선도 기업의 그러한 하나의 좀 이 가치이고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 기업에는 그 모든 하청사들이 전부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4대 기업 일자리 기여도가 이와 같은가? 이것을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추정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30대 기업, 우리나라 시총 30대 기업 그 매출액 중에서 이 4대 기업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 정도만 한번 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4대 기업의 매출액은 이렇게 한 358조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아까 앞에서는 153조였는데 여기에 171조로 기록된 이유는요. 여기에는 이제 삼성 SDS나 삼성물산 이런 데들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SK 다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4대 기업의 이 매출액은 한 358.7조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선도기업이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한 525조 정도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연결 매출이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 GDP 매출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대 첨단 선도기업의 경우에 한 420조 정도 그렇게 해서 이 30대 기업 매출액 중에서 이제 부가가치 관련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한 67% 정도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하고
앞에 있는 그 자료하고를 또 이렇게 비교해 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첨단 선도 기업 몇 개가 그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이런 선도 기업이 없으면은요,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첨단 선도 기업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첨단 자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이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 국부론에 나타나는 그 자본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자본은요, 이윤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자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반영된 자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반영된 자본, 이윤의 축적, 시장 경제의 결과 나타난 이 자본과 그냥 단순 자본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선도 기업을 첨단 자본으로 이렇게 이제 용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본다는 것입니다. 일단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4대 기업의 부가가치가요. 여기에서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317조 원이지만 파생 부가가치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한 707조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GDP의 한 37%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평균 일자리로 약 한 950만 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4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랄까 아니면 국유화된다랄까 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윤의 타격이 아니라요, 바로 이 일자리에 타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으로가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아이템으로는요, 이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 자동차가 이제 나타난다 할 경우에는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다 이제는 이 전기 자동차로 다 교체가 될 텐데요. 이때 이 전기 자동차를 하는데 아주 핵심 부품이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상황만 잘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이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첨단 자본이 우리나라에 생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를 이렇게 일으키고 싶어도요, 이 첨단 자본이 마련이 안 되면 그 경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첨단 자본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축적된 산업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자본은요, 이윤의 축적을 통해서 형성된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반영된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가 자본은요, 기술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산업 자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적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눈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가까스로 이러한 그 산업 자본이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4대 기업 같은 그러한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그런 산업 자본이 없어서 경제 발전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까스로 이러한 산업 자본이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기업은 이 GDP의 37%를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요소 소득의 배분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이 4대 기업 경영진이 이렇게 GDP의 37%를 기여하고요, 그들이 가져가는 요소 소득은 0.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생존권과 경제 민주화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GDP의 이 배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아울러서
소액주주 보호 이슈가 어떻게 출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대 기업 매출액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느냐, 말하자면 요소 소득으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파악을 했을 때 이 4대 기업의 매출이 317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청사하고 근로자에게 297조 정도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 4대 기업 자체로 귀속되는 것은 한 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237조 정도는 전부 하청사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본가, 이게 이익입니다. 이익 19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도 삼성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19.7조 중에서 이제 그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것, 이게 지분율만큼이죠. 이게 4.55조입니다. 비율로는 1.4%입니다. 그리고 소액주주, 일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15.15조입니다. 그리고 비율로는 4.8%입니다. 말하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요소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그 국민 생존권 문제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경제 민주화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청사와 근로자에게 이렇게 귀속되어지는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 생존권과 관련된 데이터인 것입니다. 국민 생존권 관련된 이러한 기여도를 이렇게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는 뭐냐? 말하자면 이 하청사와 근로자, 그리고 이 자본가와의 이 배분 관계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로자에게 배분되어진 것과 또 이렇게 자본가에게 배분되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 이 비율을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나온 이슈는요, 오히려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것과 소액주주에게 귀속되는 것,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소액주주 보호 이슈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액주주는 그냥 이익에 대해서 대주주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